자, 탄력성 관련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가로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 다만 중간점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탄력성 말고 중간점 기준 탄력성이거든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원래 공식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자,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접하시다 보면 가격이 몇 퍼센트 바뀔 때 양이 몇 퍼센트 바뀐다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럼 대충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동할 때 수요량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동한다면 탄력성이 얼마가 되겠는가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직접 구할 수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격이 됐건 수요량이 됐건 공통적인 단어가 변화율이죠. 그러면 변화율 값은 가격이건 양이건 소득이 됐건 변화율 값은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율도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공식상 분모값은 가격이니까 원래 가격으로 가격의 변동분을 나눠주시면 이 값이 가격 변화율 값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원래의 수요량으로 수요량의 변동분을 나눠주시면 이 값이 수요량의 변화율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중간점 이 말이 붙었어요. 그럼 중간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의 가격과 원래의 양이 중간 가격, 중간 양이 기준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A 상간의 점포의 월 임대료가 75에서 125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변동분, 가격의 변동분은 75에서 125로 바뀌어도 50이 바뀌는 거고 거꾸로 125에서 75로 바뀌어도 50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격의 변동분은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원래의 가격은 중간점이니까 중간 가격이 됩니다. 그 말은 75만 원과 125만 원의 중간 가격이 원래 가격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간단하게 값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75 더하기 125를 하면 이게 200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중간 가격이니까 이것을 2로 나누면 1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값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중간 가격이건 중간 양이건 중간 값을 구할 때는 양쪽의 값을 더해서 나온 값을 2로 나누면 중간 가격과 중간 양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간 가격은 100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분모값인 가격 변화율만 놓고 본다면 100분의 50이에요. 그럼 0 하나 지우면 10분의 5인데 10분의 5건 뭐건 간에 딱 봐도 절반이니까 0.5인 건 금방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수요량의 변화율 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수요량을 보니까 165에서 75로 줄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165가 75로 줄어도 90이 변동한 거고 거꾸로 75가 165가 된다 하더라도 90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동분은 90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수요량도 중간 양이 돼야 되니까 가볍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165 더하기 75 해서 나온 값을 2로 나눠주시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165 더하기 70은 얼마가 됩니까? 240이 돼요. 그럼 240을 2로 나누면 120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120분의 90인데 0 하나 지워주면 나눠봤을 때 0.75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최종 결론 분모값 가격 변화율은 0.5인데 분자값 수요량의 변화율이 0.75가 되니까 최종적인 가격 탄력성은 1.25에 해당이 되겠죠. 1.5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문제도 전혀 공식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풀어내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보기 5개 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없애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일단 여기 보세요. 우리 내용 모릅니다. 보기만 보고 하는 겁니다. 탄력성 값이 0.9라고 나왔어요. 그럼 탄력성이 0.9는 1보다 작은 값이죠. 맞죠? 그럼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비탄력이잖아요. 그럼 이런 1번 같은 보기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맞죠? 또 하나 4번도 보세요. 4번의 경우는 탄력성 값이 1.1이에요. 그럼 탄력성 값이 1.1이란 말은 1보다 큰 값 나왔잖아요. 맞죠? 그럼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탄력이잖아요. 근데 비탄력 써 있죠. 그래서 전혀 계산을 모른다 할지라도 보기만 놓고도 1번과 4번은 처음부터 답일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계산기 갖고 계시죠? 그럼 0.75 나누기 0.5 하시면 얼마가 될까요? 1.5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1.5라는 값 자체는 1보다 크니까 당연히 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값을 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지금 어느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6%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5라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그랬는데 여러분 이 탄력성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탄력성이 나오면 무조건 곱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컨대 주어진 조건 속에 가격 탄력성이 나온다면 무조건 가격 변화를 곱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약간 응용을 한다면 만약에 주어진 조건 중에서 소득 탄력성이 나왔다. 그럼 소득 탄력성이 나왔다면 앞에 소득자 붙었잖아요. 그럼 소득 탄력성에다가 소득의 변화율 값을 곱해 주시면 역시 그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예요? 탄력성이 나왔다. 그럼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가격 변화를 곱하고 소득 탄력성 나오면 소득 변화를 곱해 주었을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공식의 기본 구조라는 거죠. 근데 주어진 조건은 너무 간단해요. 왜? 가격 탄력성만 나오니까. 지금 가격 탄력성이 1.5라고 나오죠. 근데 가격이 6% 인상됐다고 나와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계산 과정에서 퍼센트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만 보시면 돼요. 그럼 1.5 곱하기 6이면 6에는 6, 6, 5, 30이니까 9란 말이에요. 9. 9가 나오는데 자 계산기 갖고 계시죠? 그럼 1.5 곱하기 6 하면 9 나와요. 자 9까지는 봤어요. 그런데 탄력성이 크든 작든 간에 가격이 올라가면 값이 비싸지게 되니까 그 물건 더 사게 돼요? 덜 사게 돼요? 덜 사게 되죠? 그럼 9%가 감소한다가 답이죠.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쉽게 9라는 숫자가 4번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번을 또 풀어봤고 이제 우리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번을 보니까요.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6과 0.4라고 나옵니다.
이때 A 부동산 가격이 5.5 상승하고 소득이 7.5 증가할 경우 A 부동산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조금 아까 다른 문제 풀 때도 얘기 드렸지만 탄력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탄력성에다가 가격 탄력성이면 가격 변화를 곱해주고 소득 탄력성이면 소득 변화를 곱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문제 전체, 그 물건 전체의 수요량의 변화율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지금 가격 탄력성이 나왔어요. 그럼 가격 탄력성 나왔다면 가격 나왔으니까 가격 변화율을 곱해주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주어진 게 소득 탄력성이죠. 그러면 소득 탄력성 나오면 소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소득의 변화율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가격 탄력성은 0.6인데 소득 탄력성이 0.4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줄 가격이 5.5% 상승하고 소득은 7.5%가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퍼센트는 신경 쓰지 말자. 숫자만 보시자 그랬죠. 그러면 자, 계산기 있는 분들 0.6 곱하기 5.5 해보세요. 0.6 곱하기 5.5 하게 되면 수요량이 얼마가 나올까요? 5, 6, 30, 5, 6, 30이니까 3.3이 나와요. 자, 5.5 곱하기 0.6 하면 3.3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탄력성 관계없이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지니까 그 물건 덜 사게 되기 때문에 3.3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끊고요. 이제 소득 볼게요. 0.4 곱하기 7.5 하시면 7, 4, 28, 5, 4, 20이니까 3이 나와요. 3. 3이 나오는데 뭐 탄력성 값 보시기 전에 소득이 올랐잖아요. 소득이 늘면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경제론 배울 때 배워봤던, 공부해봤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수요량은 3이 증가해요. 그럼 결론 따져볼게요. 가격 탄력성을 본다면 수요량이 3.3이 줄어드는데 소득 탄력성을 본다면 수요량이 3이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양은 0.3만큼 감소한다고 결론 낼 수 있겠죠. 그럼 보기 5개 중에 0.3 감소 나온 보기는 1번 하나뿐이 없으니까 5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자,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 소득 탄력성이 0.3, 빌라 가격에 대한 단독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2. 오늘 드디어 탄력성 패밀리 삼형제 모두 출동했네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계속 무엇을 강조드렸습니까? 탄력성 나왔다. 그럼 가격 탄력성 나오면 가격 변화율 곱하기 소득 탄력성 나왔다. 소득 변화율 곱하기 교차 탄력성 나와도 가격 변화율 곱해준다면 전체적인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공식을 어떤 써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지금 가격 탄력성이 나왔네요. 그럼 가격자가 붙어 있으니까 무엇의 변화를 곱해준다? 가격 변화율을 곱해준다. 그럼 결론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똑같아요. 소득 탄력성 나왔죠? 그럼 소득 탄력성 나오니까 앞에 소득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소득 변화율을 곱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역시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교차까지 나왔네요. 그럼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역시 곱하기 가격 변화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교차가 나왔다는 건 물건이 2개가 나왔다는 거고 물건 2개 중에 가격이 바뀐 물건의
변화율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역시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모두 구해서 비교한다면 최종적인 전체적인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하나씩. 자, 이랬는데 지금 단독주택 가격, 또 소득, 또 빌라 가격이 모두 5%씩 오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곱하기 5씩 하면 돼요. 우리 계산할 때 퍼센트 신경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가격 탄력성이 2고 소득 탄력성 0.4, 교차 탄력성 0.1인데 각각 가격도 5, 소득도 또 가격도 5가 올랐으니까 곱해만 주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5는 10이죠. 근데 가격이 올랐다면 값이 비싸지니까 수요량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덜 사죠? 줄어들어요. 그럼 10이 감소합니다. 자, 0.4 곱하기 5인데 어차피 곱하기 5는 절반이니까 지금 어때요? 5, 4, 20이죠? 그럼 5, 4, 20이니까 2네요. 2. 2가 늘어요. 왜? 소득이 올랐다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니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곱하기 5이 10인데 5이 10이니까 1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차 탄력성이 0.이란 말은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거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면 대체제예요. 대체제. 그럼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 가격과 수요가 비례,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물건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요도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한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체를 비교해 볼게요. 가격 탄력성에 의하면 수요량이 10이 감소하는데 소득 탄력성에 의하면 2가 늘고 교차 탄력성에 의하면 1이 늘어요. 그럼 늘어난 거 합하면 3이 늘었죠. 그럼 전체적인 양은 10이 줄었는데 3이 늘었으니까 빼주면 원래보다 7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보기 5개 중에 7% 감소가 나온 5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7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6번까지 풀었고 이제 7번 볼게요. 6번 풀었네요. 이제 7번이 아니라. 자, 7번 문제 봅니다.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와 0.5다. 소득이 4% 증가할 때 A 부동산 전체 수요량이 1.6이 감소한다면 A 부동산 가격 변화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죠. 어차피 이제 요 공식을 좀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번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칠판 선언 공식 중에서 교차 탄력성은 좀 없다고 잠깐 가려볼게요. 자, 교차 탄력성은 없습니다. 또 이 숫자도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지우고 다시 쓰려니까 연약한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아서 재활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주어진 조건 대입해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9라고 나오고요. 소득 탄력성이 0.5라고 나왔어요. 맞죠? 그런데 소득이 4%가 증가한대요. 이럴 때 A 부동산 전체 수요량이 1.6이 감소한다고 나온대요. 지금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소득 탄력성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구하는 겁니다. 소득 탄력성이 0.5인데 소득이 4가 늘었대. 그럼 0.5 곱하기 4하면 5, 4, 20이니까 2가 증가하겠죠. 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요량이 2%가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소득 탄력성에 의하면 수요량이 2%가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1.6%가 감소하려면 양쪽을 합한 3.6%가 줄어야 돼요. 자, 잠깐 끊어볼게요. 자, 지금 가격 탄력성에 의한 수요량이 3.6이 줄어야
소득 탄력성에 의한 수요량 2% 증가를 빼고 이전보다 수요량이 1.6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따라서 지금 이 가격 탄력성이 0.9일 때 가격이 얼마가 변해야만 3.6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숫자만 볼게요. 9 곱하기 얼마여야 30 나옵니까? 9, 4, 36이죠. 맞죠? 지금 점을 뺀 거예요. 원래 3.6인데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0.9에서 0점 빼주고 3.6에서 점 빼자고요. 그럼 9 곱하기 얼마 하면 36이 나옵니까? 9, 4, 36이죠. 오케이? 따라서 가격은 4%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보기 5개 중에 숫자가 4가 나온 보기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러므로 7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8번. 여기도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써놓고 보시면 돼. 가격 탄력성이 0.8이에요. 소득 탄력성이 0.5고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 가격이 6%가 오른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양은 7%가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 소득은 얼마만큼 변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값을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보시면 돼요. 첫째, 여기 6, 8에 48이죠? 퍼센트 없고 숫자만 보면 6, 8에 48인데 가운데 점이 있으니까 4.8이고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값이 비싸진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덜 사게 되겠죠. 그래서 4.8이 감소하게 돼요. 근데 4.8이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양이 7%가 증가한다면 양쪽을 모두 합한 11.8%만큼 수요량이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짝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가운데가 0이라고 봤을 때 값을 구해보셨죠? 그럼 가격 탄력성에 의하면 수요량이 4.8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결론적으로 수요량이 7이 증가한대요. 7% 증가한대요. 그러면 줄어든 4.8에다가 늘어난 7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11.8이 증가해야만 결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양쪽 값을 합했대요. 그럼 11.8은 맞죠? 그럼 11.8에서 4.8을 빼주면 7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결국 소득 탄력성에 의한 수요량은 11.8이 늘어야 된다고요. 맞죠? 그럼 이때 소득 변화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소득 탄력성 0.5로 수요량의 변화율 11.8을 나눠주면 가운데 값 소득 변화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소득 탄력성으로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값을 구해보니까 자, 소득 탄력성은 주어진 조건상 0.5였고 수요량의 변화는 11.8이 늘어야 돼요. 맞죠? 그럼 11.8 나누기 0.5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퍼센트다 보니까 0.118이거든요. 그럼 0.118 나누기 0.5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0.236이 나와요. 그럼 0.236은 퍼센트로 바꾸면 23.6%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5개 중에 숫자가 23.6 나온 보기는 지금 3번 하나뿐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탄력성 여러 개 나왔죠? 그럼 무조건 가격 탄력성 곱하기 가격 변화율, 소득 탄력성 곱하기 소득 변화율, 교차 탄력성 곱하기 가격 변화를 해주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비교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만약 상대방이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고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를 하면 답이 날 것이고 또 가격 변화율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가격 탄력성 분의 수요량의 변화를 하시면 가운데 값, 가격 변화율 값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8번의 정답은 3번 2였고요. 자, 9번 문제 봅니다. A지역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4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4% 오름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불변이었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럼 이 문제도 잠시 전의 문제처럼 소득 변화율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 이제 대입해 볼게요. 그냥 다시 쓸게요. 아이고, 이거 재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저도 지금 안 보입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약간 귀찮지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럼 가격 탄력성에다가 가격의 변화율 값을 곱해 주시면 이 값이 곧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는 건 벌써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 소득 탄력성이 나왔네요. 그럼 소득 탄력성에다가 소득의 변화율 값을 곱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 소득 탄력성 0.4 주어졌네요. 근데 가격이 4% 오름과 동시에 소득이 변했다. 근데 소득이 얼마 변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양의 변화가 불변이라 그랬어요. 근데 항상 값을 구할 때는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값을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퍼센트 없고 숫자만 보시면 0.6 곱하기 4는 2.4죠. 2.4 나왔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 값이 비싸진다. 더 삽니까? 덜 삽니까? 덜 삽니다. 그럼 2.4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때 전체적인 양의 변화가 없으려면 소득 탄력성에 의한 수요량은 2.4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2.4가 줄어들 때 2.4가 늘면 줄어들 만큼 늘어나니까 양의 변화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보세요. 그럼 숫자만 놓고 보세요. 숫자만 놓고 보면 자, 0이 없다고 볼게요. 4 곱하기 얼마 해야 24가 나옵니까? 4, 6에 24 맞죠? 그럼 가운데 소득의 변화율은 뭐 6%가 됐건 60%가 됐건 6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보기 5개 중에 숫자 6 나온 보기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계산을 접해보고 아직 공식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수업을 들을 때는 대충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혼자 풀어보려면 막히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혼자 풀어볼 때 막히는 게 정상이고 막히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막히니까 돈을 내면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수업은 무료지만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숫자 보고 지금 공식 외웠는데 답이 안 나온다. 나는 좀 머리가 안 좋은가 봐.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누가 처음부터 그 문제를 풀어냅니까? 그렇게 한 번 듣고 문제가 풀린다? 천재입니다. 학원에 오실 필요가 없고 수업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분은 정말 드문 케이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학습이 요구됩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습니다.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면 항상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값을 구하면 그 값을 구하는 공식부터 써놓고 보자. 이 문제가 원하는 값은 교차 탄력성이에요. 근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 거죠. 그럼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떤 문장이 됐든 간에 뭐뭐에 대한 이 말 나오면 대안의 앞부분이 분모가 되고 대안의 뒷부분이 분자가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때 교차 탄력성 공식은 일반적인 가격 탄력성 공식과 똑같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값을 구하는 그 구조는 동일하지만 어차피 교차가 나왔다는 건 물건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두 개의 물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대한의 앞이 아파트니까 가격이 바뀌는 건 아파트가 되고요. 수요량이 바뀌는 건 빌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모가 아파트고 빌라가 분자가 된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보자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조건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4%가 오른다 그랬고요. 자, 가격이 4%가 오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소득이 8%가 오른다 그랬어요. 이럴 때 전체적인 빌라의 수요량이 12%가 증가한다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맞죠? 이때 빌라 수요량 12% 증가는 가격 변화와 소득 탄력성 변화가 모두 결합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소득 탄력성 값이 0.5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뭐 배웠어요? 탄력성 값이 주어지면 소득 탄력성이면 소득의 변화율만 곱해주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풀어본 바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볼게요. 지금 소득 탄력성에다가 소득의 변화율을 곱해주시면 그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 수가 있죠. 자, 주어진 조건 대입합니다. 소득 탄력성이 0.5인데요. 분명히 첫 번째 줄에서 소득이 8% 상승한다 그랬어요. 자, 퍼센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0.5 곱하기 8은 5, 8에 40이니까 4가 증가합니다. 자, 다세대 주택의 빌라의 수요는 4가 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봐요. 소득 탄력성에 의하면 수요량이 4%가 증가해요. 근데 전체적인 양은 12%가 증가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전체 양이 12% 증가인데 지금 소득 탄력성으로 구해진 빌라의 수요량은 4%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12에서 4를 빼면 8%가 증가하는 것. 이 8%는 교차 탄력성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소득에 따른 수요량의 증가율 4%를 빼면 이때 빌라 수요량은 8%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앞에 주어진 첫 번째 줄 아파트 가격이 4% 상승한다 나오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4분의 8이 되기 때문에 428. 따라서 교차 탄력성은 이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난이도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비해서 좀 주어진 조건 또는 어떤 문장 크기가 짧아 보이니까 다른 문제보다 쉬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앞에서 보셨던 긴 지문의 문제보다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지금 10번 문제로. 그러니까 한 번 지금 수업을 듣고 설명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이거는 지금 그 12%의 수요량 증가는 단순히 소득 탄력성뿐만 아니라 교차 탄력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구조까지 이해를 못하시면 설명을 들으면서도 지금 무슨 말인가 아리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이때 분명히 빌라의 수요는 12%가 증가하죠. 이때 그 12% 증가 속에는 소득 탄력성에 의한 수요량의 증가와 교차 탄력성에 의한 수요량의 증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알기 쉽게 문제를 풀어봤더니 소득 탄력성 0.5고 소득이 8에 넣었다. 그럼 0.5 곱하기 8하면 소득 탄력성에 의하면 지금 빌라의 수요량이 4%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12%가 늘었는데 소득 탄력성에 의하면 4%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걸 뺀 나머지 8%가 교차 탄력성의 공식상 분자값인 빌라 수요량의 변화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미 첫 번째 줄에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이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4분의 8이 되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은 이 값이 나온다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구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던 그런 문제 패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1번 볼게요. 지금 A적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12.5%가 상승하고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빌라의 임차 수요가 25% 증가하였다. A적 오피스텔 가격 변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 및 교차에서 구하는 값이 A예요. 그리고 빌라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B예요. 근데 이거 계산 하나도 안 하고도 보기 3개는 날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1번부터 보기 5번까지 교차 탄력성이 모두 0보다 크죠. 맞죠? 2.0, 2.0, 0.5, 0.5, 0.3 모두 마이너스 값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정리해 볼게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이고 0보다 작으면 보완제인 거는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대체제가 아닌 1번, 3번, 5번은 답에서 제외가 되죠. 특히 5번 같은 경우 정상제 나왔는데 정상제 또는 열등제 이 말은 소득 탄력성이 나와야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계산 하나도 안 해봐도 이것만 놓고 교차 탄력성 값의 크기를 놓고 보완제 아니에요, 정상제 아니에요 빼니까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으로 압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A가 뭐냐? 그냥 교차 탄력성 물어본 거예요. 그럼 교차 탄력성도 그 공식 자체가 가격 탄력성 구조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모는 가격 변화율,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 근데 교차니까 물건 2개가 나오죠. 그럼 이 문장 속에서 오피스텔 물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 물건 2개 나왔죠. 근데 오피스텔과 빌라를 비교해 볼 때 임대료 가격이 바뀌는 건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 12.5가 분모가 되는 거고 12.5가 또 뒤집어서 빌라는 지금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이 빌라는 분자값 수요량이 25가 증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벌써 25와 12.5를 딱 비교해 보면 12.5의 2배가 25잖아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25 나누기 2 해보시면 12.5가 나오거나 그것도 싫으면 그냥 25 나누기 12.5 하면 2 나와요 그냥. 그럼 값이 얼마일까요? 2라고요. 2. 그러니까 지금 A와 B의 관계는 대체제 똑같이 2번, 4번 중에 답인데 탄력성 값 구해보니까 2가 나왔다. 그럼 11번의 정답은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자 우리 숫자 보지 말고요. 잠깐 숫자 보지 마시고 봐요. 지금 오피스텔, 빌라, 물건 2개 나왔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문장 속에 물건이 2개가 나오면 그거 어차피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화살표 좀 그려볼게요.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 올랐잖아요. 그랬더니 빌라의 수요가 증가 늘었잖아요. 그럼 화살표만 보면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 그 자체가 대체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값을 구하지 않고도 공식을 기억하지 못하고도 최소한 5개 보기 중에 정답을 한두 개로 압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숫자를 몰라도 말이죠. 오케이? 아시겠죠? 어떻게 풀어내는 건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오피스텔 가격이 12% 오름에 따라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7.2% 증가하고 또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4.8% 감소한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나 구해고 또 교차 탄력성 또 하나 구해보고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의 관계를 구해봐라. 3개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3개 물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하고 B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계산 공식이 필요하고 그 공식에 숫자 대입해서 계산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때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의 관계, 벌써 문제에서 물건이 2개가 나왔어요. 오피스텔, 연립, 물건 2개 나왔다고요. 그럼 뻔하잖아요.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근데 대체제, 보완제는 무엇만 알면 구분이 가능합니까?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인 거 아시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볼게요.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 올랐어요. 맞죠? 그랬더니 연립주택의 수요가 증가, 늘었어요. 자, 지금 오피스텔, 연립주택, 물건 2개 나왔죠? 그럼 양쪽의 관계는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인 것도 이해되시죠? 근데 화살표 그려보니까 가격 올라가는데 수요량도 증가하니까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죠? 그럼 대가 수 B가 되니까 무슨 제? 대체제. 따라서 2번과 5번은 처음부터 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물어본 게 그냥 수요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그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 거 아시잖아요. 이때 조심할 건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럼 오피스텔만 봐야지 연립을 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조건 첫 번째 줄. 오피스텔의 가격은 12가 올랐어요. 그랬더니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4.8이 줄었대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가격 탄력성 값을 구할 때는 퍼센트도 필요 없고 상승, 하락, 증가, 감소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숫자만 보시면 돼요. 숫자만. 여기 보시면 자, 분자가 4.8이고 분모가 12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4.8 나누기 12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 0.4 나와요. 0.4. 그럼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정답이 1번과 3번과 그리고 4번으로 압축됐는데 1번, 3번, 4번 중에 A값 수요 탄력성이 0.4로 나온 보기는 1번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싸리 처음부터 정석대로 순서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구하면 0.4가 나오고 그럼 수요 탄력성 A값이 0.4 나오는 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로 압축될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오피스텔 가격 오르고 연립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피스텔과 연립은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대체제가 되잖아요. 보완제가 나올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문제가 원한 순서대로 풀어서 첫 번째 A값 수요 탄력성이 0.4가 나왔을 때 1번과 2번 압축해 놓고 굳이 B를 보지 마시고 C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의 상호관계 대체제냐 보완제냐 그럼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근데 지금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늘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체제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구나 라고 푸는 방법도 있고요. 처음부터 오피스텔과 연립의 관계 봤을 때 같은 방향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니까 보완제는 안 돼. 그래서 2번과 5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1, 3, 4로 압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실 것. 자, 12번까지 보셨고요. 이제 13번 그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